제가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보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많고 별의 별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약속한 예비 남편이랑 동갑이에요. 30대 초반이고 둘 다 회사원인데 너무 평범하죠.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때가 돼서 결혼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무난한 회사에 다니는 중이고 규모는 그리 크진 않거든요. 예비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중이고요. 몇 년 사귀다 보니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막상 집안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래 만난 거에 비해 아는 게 정말 없었구나. 그러게, 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얘기 나오니 뭐 하나도 모르겠네. 우리 집에도 내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걸 알린 적이 없어서 부모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어. 우리도 도와주시긴 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오래 만났다고 해도 서로 바빠서 주에 한두 번 봐도 많이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집안 수준이며 정확하게 부모님이 뭘 하시고 그런 걸 몰랐고 그냥 둘만 좋다고 데이트한 게 끝이에요. 대략적으로는 알아도 우리 둘이 사는 거지. 양가 부모랑 사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뒤늦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어요. 가족들한테 누구 만난다 이런 소리도 안 했으니까 결혼할 사람 데려간다고 했을 때 반응이 어떨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결혼 얘기를 해보는데 준비할 게 많아서 둘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내가 기동량에서 들은 것만 해도 예식장에 드레스하고 혼수며 예물이며 집도 구해야 하잖아. 지금 사는 집은 좁아서 신혼집으로 쓰긴 어려울 것 같은데. 요즘 집이 한두 푼 해? 그러니까 나도 돈 모으려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잖아. 집값 장난 아니더라고. 전세만 해도 만만치 않던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놔두는 건데. 예비 남편은 혼자 중얼중얼거렸고 저만큼이나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아? 어차피 뭐 해야 할지도 잘 모르니까 일단 인사 드려보고 구체적으로 상의하자. 어쨌든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는 드려야 하니까 그게 먼저가 아닐까 싶다. 벌써 인사부터 드리자고? 언젠가는 인사드리긴 해야 하지만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너무 일찍 만나 뵈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좀 얘기하고 인사드리러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 의견도 들어보면서 상의하면 더 낫지 않겠어? 우리도 지인들 말만 듣고 이렇게 헤매는 건데 부모님은 잘 아시니까 인사드리면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그런가? 그럼 뭐 어쨌든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인사드리는 게 맞긴 하지. 그럼 서로 날짜부터 잡고 얘기하자.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려니까 떨리네. 저는 예비 남편 말을 듣고 먼저 양가 어른들한테 인사부터 드리기로 했어요. 아예 상견례부터 먼저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각자 집안 상황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일정을 맞춰보니 제가 먼저 인사드리러 가는 게 나아서 예비시댁에 갔죠. 얼마나 긴장되던지. 여태 저 혼자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시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어요. 그렇다고 예비 남편이랑 결혼할 건데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약소한 선물 하나 사들고 갔죠. 빨리 도착했네?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뭐하러 샀어? 우리 부모님 이런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래도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가면 점수 깎이지 않을까? 비싼 것도 아니고 좋은 거 못 사드려서 괜히 죄송한데.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아무튼 가자.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셔. 너 불편하다고 식사 시간 피했다는데 괜찮지? 나한테 저녁 같이 먹으라고 좀 챙겨주시더라고. 인사만 드리고 나가서 편하게 밥 먹자. 부모님은 내가 맛있는 거 시켜드리면 돼. 예비 남편은 제가 긴장할까 걱정이 됐는지 옆에서 계속 말 걸어주고 편하게 생각하라며 챙겨줬어요. 예비 시댁에 들어간 이후에도 옆에서 분위기 풀려고 애쓰더라고요. 근데 예비 시댁이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자꾸 경직돼서 힘들었어요. 거기다 예비 시어머니도 저를 1부터 10까지 탈탈 털어보려는 것 같아 부담이 됐죠. 애둘러서 물어보기는 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 우리 애랑 동갑이라고 하니 나도 마음은 편하네. 직장은 잘 다니고 있고, 큰 회사는 아니어도 연봉이나 복지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대기업은 아니어도 무난하게 잘 다닐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꾸준히 다녀서 연차도 쌓인 덕분에 회사에서 대우도 잘해주고 있고요. 대기업 아니어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데면 우리 애랑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아 다행이네. 부모님은 다 계시지? 둘이 언제부터 결혼하기로 했어? 부모님은 두 분 다 잘 계시고요. 결혼 얘기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만난 지는 꽤 됐는데 이제서야 결혼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선 어른들한테 인사 먼저 드려보자는 마음에 찾아뵙게 됐어요.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우리 애보다 얼굴이나 말하는 거나 뭐든 훨씬 나아서 내가 미안할 정도야. 근데 내가 결혼할 때 돈을 좀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사실 집안 형편이 어렵거든. 생각한 것만큼 도와주지는 못할 것 같아 미안한데. 마음 같아서는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 그래, 둘이서 결혼 자금은 어떻게 할 거야? 아직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해봤거든요. 일단 인사드리고 조언도 구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보기로 해서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진 못했어요. 아, 그래?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것부터 의논해봐야 좋지 않겠어? 엄마, 인사드리고 구체적으로 말해보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도 이제 막 결혼 얘기 나온 거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둘이서 의논해 알아서 잘하면 되지. 내가 뭐 크게 관여할 게 있나? 그래도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까 둘 다 이해 좀 해줘. 아무튼 우리가 크게 도와주지를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크네. 한 푼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데.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죠. 아무튼 예비 시어머니는 돈 얘기에 되게 조심스러워했고 미안해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예비 남편 말처럼 굳이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된다는 생각이라 도움 안 받아도 섭섭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호구조사도 쭉 하더니 친정 사정은 어떤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형편이 좋지는 않다 보니까 친정 쪽 사정은 어떤지 물어보는 거야. 오해는 하지 말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은 없어? 예비 시어머니는 되게 걱정스럽게 얘기하면서 본인 집안 형편이 안 좋다는 걸 자꾸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친정 상황에 대해 떠벌떠벌 하기도 좀 그렇고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해서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어요. 집에서 어느 정도는 도와주실 것 같은데 제가 모은 돈을 많이 보태야 할 거예요. 솔직히 둘 다 모은 돈도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인데 모은 거 다 쓰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야겠죠. 어른들 도움 바라진 않고 웬만하면 저희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니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미안하고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둘이 반반으로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요즘엔 굳이 누가 집해오고 누가 혼수해오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던데. 옛날에야 단칸방에서 시작했다지만 요새는 그럴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둘이 같이 힘 합쳐서 준비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럼요. 반반하면 좋죠. 서로 의존하지도 않고 집도 공동 명의하면 싸울 일도 없을 거고요. 요새는 다들 서로 형편되는 대로 부담하지 누가 더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사고가 열렸네. 요즘 이렇게 생각 잘하는 아가씨들 많지 않던데. 어떻게든 돈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던데 생각하는 게 남달라서 좋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좋은 며느리감이 들어온 것 같다 호들갑을 떨었어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비 남편도 우리 집에 인사 왔는데 분위기 좋게 이야기가 잘 됐어요. 대기업 다닌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네. 우리 애는 결국에는 대기업 못 들어갔지 않나. 그래도 회사에서 복지도 잘 돼 있고 나름대로 잘해주는 것 같아 다행이긴 한데 대기업만큼은 안 되니 늘 걱정이었거든.
저도 운 좋게 입사한 거지. 제가 잘나서 지금 회사 들어간 건 아닙니다. 어쨌든 둘 다 지금 결혼 얘기가 나오는 중이라 인사드리는 건데 이래저래 고민이 많네요. 그래, 자네 집안에서는 형편이 조금 어려워 보태주기는 힘들다고? 네, 지금 좀 어려운 시기다 보니 크게 보태줄 여력은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최대한 되는 데까지 도와주신다고는 하시는데 너무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래서 저희 둘이 최대한 되는 대로 준비해 보려고요. 원래 결혼은 둘이서 알아서 하는 게 맞지. 말이 반반 결혼이지 여유가 조금 더 있는 쪽에서 더 내는 게 맞긴 한데 둘 다 모은 돈이 별로 없다고 하니 우리도 상황 보고 되는 대로 힘써 보겠네. 안 그래도 나도 퇴직하고 건물이나 관리하고 소소하게 일할 거 있으면 친구들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형편이라 많이 도와주진 못하니까 현직에 있을 때야 팍팍 지원해 줬을 텐데 나도 늙어서 힘이 없어. 아, 그래도 퇴직하시고 건물 하나 갖고 계실 정도면 노후 걱정은 전혀 없으시겠네요. 그건 그렇지. 그러려고 나도 젊을 때 열심히 일한 거니까. 자식한테 배 끼치기 싫어서 이 사람도 공무원이라 노후 걱정은 없어. 우리가 자네 힘들게 할 일은 없으니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아봐. 준비하다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둘이 조금 부족해도 힘 닿는 데까지 잘 준비해서 두 분 서운하지 않게 할게요. 예비 남편은 너스레를 떨면서 부모님하고 말도 잘하는데 어른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아무튼 둘 다 양가에 인사드리고 나서 어른들이 다 크게 반대하거나 걱정하는 게 없어서 결혼 준비를 착착 진행하게 됐어요. 예비 남편이 우리 집에 와서 인사드린 이후부터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친정 재산이나 부모님 형편이 대략적으로 공개되자 예비 남편이 결혼 준비를 착착 진행하다 갑자기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기 내가 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말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 꺼내는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뭔데? 갑자기 왜 그래? 무슨 문제 생겼어? 부탁이라니 무섭게 왜 그래? 빨리 말해봐. 말을 해야 내가 듣고 판단할 거 아니야. 예비 남편은 자꾸 뜸을 들였고 저는 왜 저러나 싶어 내심 걱정이었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큰 문제가 있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게 알다시피 우리 집에 사실 빚이 있어서 크게 보태주시지는 못하잖아. 근데 너네 집안은 꽤 사는 것 같더라고. 솔직히 반반하기에는 우리가 많이 모자라서 걱정이야. 뭐가 그냥 형편 되는 대로 같이 보태서 하나하나 준비하면 되지. 우리가 형편이 조금 더 낫다고 해도 뭐 갑부인 것도 아니고 두 분 다 노후 준비나 해둔 정도지.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야. 부담 갖지 마. 그래도 부담이 안 될 수가 있나? 예전에는 남자가 집 하는 게 기본이었잖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남자가 아예 준비 싹 다 하고 여자는 이불이나 그릇 이런 것만 해서 갔다던데. 갑자기 왜 그래? 지금이 80년대야? 2000년 넘은 지가 언젠데. 형편 맞춰 아닌 거니까 자꾸 약한 소리 하지 마. 같이 의논해서 준비하면 되는 걸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모은 돈 집값으로 싹 다 붙을 테니 집이라도 대출 안 내게 준비해 줄 수는 없을까? 혼수는 적당한 선에서 내가 준비해 볼게. 식장이나 드레스, 사진 이런 건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예물은 내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 마. 자꾸 말을 빙빙 돌리고 뜸을 들이더니 집값 때문에 저랬구나 싶었어요. 사실 아빠가 예비 남편한테 집으로는 압박을 좀 하긴 했거든요. 둘이 결혼하면서 반반으로 준비한다고 하던데 너희들 힘에 직구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야? 솔직히 나는 우리 딸이 허름한 데 사는 거 못 봐. 반반할 거면 제대로 된 아파트 구해. 다른 건 몰라도 집 이상한 데 구하는 건 용납 못한다. 돈 필요하면 도와줄 수는 있는데 너무 의존하지는 말고 둘이 대출을 내든 뭘 하든 해서 적당한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해. 알았지? 네, 둘이서 힘 합쳐 괜찮은 집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 둘 다 출퇴근하는 거 생각하면 너무 외곽으로 나가지 말고 당장 집값 싼 데 찾다가 출퇴근 시간 늘어나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냥 적당히 괜찮은 데로 찾아봐. 그때 아빠가 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이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땐 뒤에서 찌질하게 여자 깎아내리거나 괜히 자격지심에 툴툴대는 사람도 많은데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하는 예비 남편의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뭐든 솔직한 게 좋잖아요. 그리고 저도 여태 만나온 정이 있는데 돈 없다고 무작정 헤어질 것도 아니었거든요. 내가 모은 돈이 아파트 구하는 값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집 구하면 당연히 네 명의로 등록하면 돼. 공동 명의로 할 필요 없어. 내가 혼수는 알아서 마련할 거니까 어떻게 안 될까? 너희 아버님 아시면 나한테 너무 실망하실 것 같은데 번듯한 아파트 구하려면 대출 내도 내 힘으로는 반값도 못 줄 것 같아서. 그럼 그렇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보자. 너무 부담스러운 건 또 안 되잖아. 내 명의로 대출 내고 내가 모은 돈도 보태서 직구하면 너무 외곽으로 안 나가도 적당한 데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이 제안한 대로 할 계획을 세웠고 돈도 받았어요. 본인이 혼수까지 해오고 모은 돈 싹 준다는데 제가 반대할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빠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할 수 있으니 그대로 결정하려 했죠. 예비 남편은 너무 고마워했고 같이 아파트 알아보면서 가격 보고 대출안도 넘어가는 선에서만 아빠 지원을 받아 집을 사기로 했어요. 집 알아보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라 한창 예민해져 있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지? 혹시 시간 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네?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아서 바쁘긴 하네요. 제가 밀린 회사 일도 많아서 시간을 오래 내지는 못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래, 잠깐이면 돼. 내가 기니 할 말이 좀 있어서. 우리 집이랑 가깝게 산다고 했지? 근처 카페로 와.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부르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집에서도 회사 일 해야 하는데 불러내서 조금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어쨌든 어른이 만나자고 하니 나가야 해서 대충 단정하게 입고 나갔죠. 카페 가서 만나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급 180도로 돌변했어요. 듣자 하니 결혼 준비도 잘 해간다고 하던데 뭐 어느 정도로 준비했어? 네. 이제 막 집 알아보고 혼수도 알아보는 중이에요. 아직 한참 멀었죠. 그래? 전에 반반으로 결혼하자고 했는데 둘이서 똑같이 돈 내기로 했어?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자꾸 돈 얘기만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막 준비하는데 예비 남편이 모은 돈을 주더라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대답하고 넘겼죠. 일단은 그러기로 했어요. 전에 어머님도 반반하자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모은 돈도 많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아무리 합리적인 게 좋다고 해도 더 잘 사는 쪽이 더 많이 내야 하지 않나? 한쪽이 훨씬 더 잘 사는데 반반으로 내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난 둘이 싸우지 말라고 반반하라고 한 거고 형편 비슷한 줄 알고 그랬지. 안 그랬으면 당연히 많은 쪽에서 더 내라고 했을 거다.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 참 답답하게. 그러니까 네가 더 잘 사니까 네가 더 내라는 말 아니야.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처음에 만났을 때는 예비 시어머니가 얼마나 저한테 설설기면서 돈이 없다, 형편이 부족하다,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성정을 숨기고 있었는지는 정말 몰랐죠. 대놓고 돈을 더 내라고 큰 소리를 치는 꼴이 참, 되려 우리 집이 잘 산다고 하면 더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건지 바보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미 반반 내서 결혼하는 걸로 합의가 다 되지 않았나요? 이제 와서 말씀을 바꾸시면 저도 곤란하죠. 아니 그럼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야지. 날 속여놓고 반반 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건 무슨 심보야? 처음에 친정에서 건물 한 채 갖고 있고 그것도 강남에서
거기다 공무원이라 나중에 퇴직금 빵빵하게 나온다 그런 말을 했어야지. 말하는 꼴을 보아하니 예비 남편이 친정 이야기를 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건 부모님 돈이고 저희 둘은 모은 돈이나 형편이 비슷해서요. 어차피 어머님도 크게 도와주실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럼 둘이 알아서 반반씩 하는 게 맞죠. 친정덕 보려면 어머님도 그만큼 결혼 자금 보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얘, 너 왜 그렇게 사람이 계산적이니? 네가 무슨 컴퓨터야? 당연히 돈 더 많은 쪽이 더 내야지. 난 집안 수준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딱 맞춰서 반반하자고 안 했다. 솔직히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게 공평한 거 아니냐? 그게 평등 아니냐고. 예비 시어머니는 궤변만 늘어놓았어요. 그런 논리로 따질 거면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만큼 본인이 도와주던가 아니면 제가 내는 만큼 예비 남편이 돈을 내게 하던가 해야죠. 무조건 반반 외치더니 우리 집이 좀 더 여유롭다 싶으니 이상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건 복지정책 얘기할 때나 먹히는 말인데요. 결혼은 다르죠. 애초에 반반 결혼하자고 하셨으면서 비디 떨고 형편 어렵다고 집값 반반 내기 어렵대서 도리어 지금 제가 배려해 준 건데요. 혼수랑 집값 3억으로 브랜드 아파트 사는 값이 급이 같나요? 나머지는 제가 다 부담하기로 했는데. 사실 예비 남편이 20대 초반에 운 좋게 청약에 당첨돼서 1억인 집이 3억이 되어서 팔아버렸거든요. 그걸 저한테 주면서 매달렸었는데 힘들게 노동해서 번 돈은 아니어도 자기 수중에 있는 걸 선뜻 내놓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예비 남편이 통장 보여주며 부탁하니 진실성이 보여서 제가 결혼 자금을 더 부담하기로 한 거였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무튼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한 건 그거고 나랑 얘기하는 건 다르지.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예비 남편이 저한테 모은 돈을 줬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 말은 대충 넘어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진짜 본론을 바로 꺼내더라고요. 그럼 결혼 자금은 그렇게 하고 잘 사는 집에서 시댁 빚 좀 갚아주는 게 맞지 않냐? 나도 결혼할 때 시부모님 빚 갚아드리고 연세 들어 힘없어 누워 계실 때 수발 들고 다 했다. 내가 너한테 나 늙어서 수발 들어라 그런 것까지 바랄 수는 없고 우리 빚 있는 거 예단비 줄 요량하고 내놔라.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빚을 갚으라니요? 넌 귀를 먹었냐? 아까부터 왜 자꾸 무슨 말이냐고 물어. 못 알아먹었어? 예단비 줄 생각하고 우리 빚 좀 갚으라니까. 어머님, 제가 결혼 자금 더 부담하는데 솔직히 예단비 드릴 형편 안 되거든요. 서로 예단비며 너무 형식적인 건 하지 않기로 했고요. 제가 돈을 더 내는데 예단비까지 바라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럼 기본적인 것도 안 하게? 그럴 거면 결혼식도 올리지 말지 그러냐? 혼인신고나 하고 살지 뭐하러 식 올리고 돈 써가면서 준비를 해. 아무리 전통적인 게 많이 사라졌다지만 기본은 해야지. 아니, 그렇다고 예단비 줄 셈 치고 빚을 갚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단비로 퉁칠 정도면 빚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못 갚을 정도도 아니잖아요. 뭐라는 거야? 아무튼 빚 갚아주면서 결혼하라니까. 그리고 내 아들 직장이 더 좋지 않냐? 넌 이름도 없는 회사 다니면서 앞으로 내 아들 덕을 얼마나 많이 보겠어? 그거 감안하면 미리 갚는 셈 치고 돈 좀 내놓으면 되겠구먼. 예비 시어머니는 끝까지 돈으로 궁상스럽게 굴었어요. 저는 반반 결혼하랬다가 갑자기 돈 더 내놓으랬다가 빚 갚으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적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았죠. 제가 암만 그건 좀 아니라고 해도 예비 시어머니는 어른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내 경우가 맞는 거다. 주변에 물어봐라 하면서 막무가내였어요. 저는 여기서 이런 집안하고 결혼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예비 시어머니가 빨리 본색을 드러낸 게 더 땡큐다 싶었죠. 물론 결혼은 남편 보고 하는 거지만 집안도 봐야 하잖아요.
집안 식구들이 이 모양이면 예비 남편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을 호출했죠. 지금 내가 어머님하고 카페 와 있거든? 좀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님 댁 바로 근처야. 지금 바로 와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저지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지금 얘기가 다 된 건가 싶기도 했고, 아무튼 머리가 복잡했어요. 저는 예비 남편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물어봤죠. 어쨌든 여기서 빨리 정리하고 예비 남편 오면 파혼할 거라고 말해야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빚이 얼마예요? 얼마나 있길래 자꾸 예단비 주는 셈 치고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암만 많이 드린다 해도 1,000만 원 정도일 건데 요새는 예단비 안 주고 안 받는 곳도 많고요. 다짜고짜 달라고 하시니 저도 정말 당황스럽네요. 응, 빚은 3억이야. 네? 뭐라고요? 3억이요? 지금 그걸 예단비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통 집값 10% 떼서 예단비 주잖아. 너네 살 집이 보통 비싸겠어? 친정이 잘 사니까 좋은 대로 해주겠지. 그럼 3억 정도는 우스운 거 아니야? 그냥 줄 수도 있잖아. 이거 참 뻔뻔한 거 보소. 속으로는 야 이 미친 아줌마야 어디 예단비를 억대로 요구하냐? 우리가 재벌이냐? 재벌도 이렇게 돈 주고받진 않겠다 하며 소리를 꽥 질러버리고 싶었어요.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몇 억이 장난도 아니고 지나가던 개도 놀랄 거예요. 그리고 앞만 봐도 빚을 뻥튀기 한 것 같았거든요. 3억까진 아닐 것 같은데 기왕 받는 거 많이 받겠다고 3억 지른 느낌이었어요. 아니, 저희가 그 정도로 좋은 집에 들어가 살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집을 좋은 데로 구하더라도 예단비 3억이라뇨. 그건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잘 사는 집에서 그 정도도 못 해줘. 우리 아들이 앞으로 벌어다 주는 돈이며 퇴직금이며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것도 안 해주려고? 예, 넌 무슨 심보가 그러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전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받은 3억을 도로 돌려줘야겠다 싶었죠. 아, 네, 그러세요? 전 그렇게 예단비 명목으로 빚 갚을 돈을 받고 싶으시면 돈 드릴 테니 계좌 부르세요. 안 드리면 안 가실 것 같네요. 이게 말하는 것 좀 보소. 싸가지 없게. 아무튼 내가 계좌 알려줄 테니까 똑바로 적어. 다른 데 보내면 너만 손해 아니니? 예비 시어머니는 좋다고 계좌 알려주더라고요.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게다가 제 폰에 입력된 계좌번호를 몇 번이고 확인하는데 무서울 정도였어요. 집념을 갖고 눈을 부릅뜨며 확인했거든요. 제가 하루 계좌이체 한도를 5억까지 해놔서 3억을 바로 쏠 수 있었지. 아니면 몇 번에 나눴어야 했을 텐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눈에 불을 켤 걸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그렇게 예비 남편이 저한테 준 돈을 예비 시어머니한테 넘겼어요. 제 피 같은 돈이면 절대 안 줬을 텐데 예비 남편이 저한테 준 돈이니까 본인 엄마한테 줬다고 하면 딱히 할 말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에 계좌이체를 했어요. 아이고, 네 덕분에 빚 한 번에 갚았다. 너무 고맙다. 내가 며느리 잘 들인 덕에 집안 빚도 한 번에 갚네. 이래서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니까. 네, 빚 갚으셨다고 하니 됐네요. 커피도 남았는데 이거나 마저 마시고 일어날까요? 그럴까? 하긴 돈 주고 산 건데 그냥 두고 나가면 아깝지. 저는 속으로 예비 시어머니가 계산한 게 아니었으면 아까워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주니까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우리 며느리 이러는데 지랄도 정도가 있지. 저는 잠자코 예비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도착하면 바로 예비 남편 돈 준 거라는 걸 밝히려고 했거든요. 예비 남편이 카페에 들어와서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는 모습이 보이자 손을 들어서 불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삼자 대면을 시작했죠.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부른 이유는 어머님이 갑자기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 전부터 집에 빚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걸 나한테 갚아달라고 하시는 거 있지? 처음에는 결혼 비용 더 내라고 하시더라. 우리 집이 더 잘 산다고. 그래서 내가 반반 결혼하기로 해서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그러더니 또 빚 갚아달라고. 예단비 셈치라 하시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예비 남편은 제 말에 성질을 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끼리 알아서 준비할 건데 엄마가 왜 나서요?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다 할 텐데. 예비 시어머니는 역시 예상한 대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잘 사는 집에서 이 정도도 못 해주냐? 솔직히 더 잘 사는 집에서 돈 더 내는 게 맞지. 근데 결혼 자금 너 안 준다고 하니 내가 집에 빚이라도 갚아달라는 거다. 원래 신부가 예단비 해오는 게 맞잖아. 예단비 받는 셈 치고 빚 갚아달라는 건데 왜 그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걸 보니 진짜 없던 정도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 예단비를 3억이나 요구하시더라고. 보통 몇백 선에서 마무리되는 거고 요새는 예단비 주는 데도 잘 없는데. 뭐? 3억?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선수 쳐서 얘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준 3억 바로 드렸어. 네 엄마한테 드리는 거나 너한테 돌려주는 거나 똑같지? 빚 바로 한 큐에 갚으시더라. 여기서 바로 이체하는 거 내가 다 봤어. 진짜 빚이 3억씩이나 할까 싶긴 하다만. 어쨌든 집안 빚은 다 못 갚으면 네가 처리해야 하잖아. 내가 대신 과감하게 결정한 일이니까 그렇게 알아. 효도한 셈 쳐. 뭐? 내 돈을 드렸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그건 진짜 안 건드리고 고이 모셔둔 건데 그걸 한 번에 드렸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너 미쳤어? 이거 왜 이래? 네가 나한테 줬으면 내 돈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집값 얼마나 많이 부담하는데 고작 3억으로 왜 그래? 내가 내 돈 들인 거 갖고 미쳤냐는 말이 나와? 그 3억 내가 다시 충당할 수 있거든? 아, 근데 난 결혼할 생각은 없거든. 파혼할 거야. 이런 싹수가 노란 집안하고는 결혼 못해. 돈만 밝히는 집안, 난 싫어. 예비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예비 시어머니 옷을 붙잡고 왜 그러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카페가 떠나가라, 내 돈 왜 가져가냐,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다 쳐다봐서 창피했어요. 아 진짜 엄마 구슬러서 돈 더 내게 해야지 대놓고 요구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돈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모은 건데 빚 갚는 데 써요. 내가 저 집 잘 산다고 얘기해줬으면 돈 받고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왜 마음대로 결정해요. 예비 남편은 이제 배는 게 없는지 막 내뱉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돈독이 오른 놈이구나 싶었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예비 남편이 아파트값 삥땅 치려는 거 알고 결혼 깨려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까지 난리쳐서 급파혼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몰랐죠. 예비 남편이 구구절절 설명하며 자기 돈 보탠다. 집 번듯한 데 얻어야 장인 볼 면목이 있다. 어쩌고 하니까 안쓰러워서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했어요. 근데 같이 아파트 알아보러 다니는데 예비 남편이 제가 아는 중개사 통해서 보는 집은 죄다 별로라고 퇴짜였어요. 아니 그분이 보여주신 데 다 좋긴 한데 여기는 위치가 좀 별로야. 출퇴근 어떻게 하려고. 게다가 언덕도 높고 좀 후미진 데라 별로더라고. 오래되기도 했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곳은 알아보니 층간소음이 심하대. 그래? 그분이 나랑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부모님하고도 오래 거래해서 괜찮은 데만 보여주신 건데 처음 거기는 별로 후미진 곳은 아니던데 언덕이야 차 타고 다닐 거니까 별 상관없고 신축 아파트는 층간소음 문제는 잘 모르겠다. 다른 데도 한번 보여달라고 하자. 한 번 사면 오래 있어야 하는데 이거저거 다 따져봐야 하지 않겠어? 저는 예비 남편이 같이 살 집이라고 꼼꼼하게 보나보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칠 때까지 계속 이거저거 트집 잡으며 퇴짜 놓으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아는 중개사분한테 다시 부탁드렸고 집을 10군데는 넘게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비 남편은 계속 이것도 별로 저것도 별로라며 다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신경 써주시는 건 알겠는데 보여주시는 집들이 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요새 매물이 별로 안 나오나?
솔직히 돈 들여 살 거면 좋은 데 구해야 하는데 시설이나 위치나 뭐든 하나씩 빠지니까 좀 그렇네. 많이 별로야? 나도 되게 마음에 쏙 드는 곳이 없기는 한데. 계속 집만 보러 다니니까 힘들기도 하고, 지금 집만 볼 게 아니라 혼수도 알아봐야 하고, 할 게 너무 많잖아. 이러다 결혼을 한 5년 뒤에나 하겠어. 그래도 영 아닌데 억지로 살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찾아보는 건 어때? 나도 중개사 한 분 알고 있긴 한데 그분도 잘해주시거든. 그럴까? 하긴 여러 군데서 소개받아보는 게 좋긴 하지. 그래야 매물도 다양하긴 하니까. 저도 사실 여태 소개받은 집들이 딱 여기다 할 만한 데는 없었고, 전세도 아니고 완전히 자가로 마련하기에는 그냥 그래서 예비 남편 말을 듣기로 했어요. 근데 마침 적당한 데가 보여서 계약하려고 했거든요. 저나 예비 남편이나 둘 다 딱 마음에 들 만한 곳이 나왔어요. 근데 예비 남편이 자기가 나서서 조건 조율해서 계약하겠다 서두르더라고요. 내가 아는 분이니까 내가 적당히 조건 맞춰볼게. 기왕이면 돈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좋잖아. 그런가? 그럼 부탁 좀 할게. 안 그래도 요즘 계속 야근이라 힘들긴 했거든. 예비 남편은 생각보다 빨리 일을 추진했어요. 자기가 나서서 이 정도 조건에 못 구한다며 일단 가계약부터 빨리 하자고 서두르길래 일단 가계약금을 예비 남편한테 이체해줬지요. 카톡으로 구구절절 얘기하고 전화도 하면서 조건 따져보니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예비 남편이 마지막에 서류 확인하고 서명만 하라고 했어요. 저는 예비 남편 믿고 뭐든 다 맡겼는데 갑자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촉이라는 게 갑자기 발동하더라고요. 저도 집 둘러봤었고 계약 조건도 괜찮다고 해서 가계약까지 한 건데 뭔가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명하기 전에 일단 서류 쭉 보고 생각해 보겠다 하고 계약을 미뤘어요. 그리고 아는 분 통해서 시세 제대로 확인하니 서류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허술하게 했나 싶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예비 남편 몰래 그 중개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요, 제가 다 알고 전화하는 건데요. 저도 아는 중개사 많거든요. 알아보니 거래 가격이 훨씬 낮던데 지금 나한테 장난질하는 거예요? 누굴 호구로 보고. 사기칠 생각하지 마세요. 고소할까요? 나한테 서류도 다 있고 가계약금 계좌 이체한 내역도 다 있어요. 결혼할 사람하고 무슨 짓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카톡 내용도 다 있어서 고소할 수 있거든요. 진짜 내일 바로 변호사 찾아갈까요?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그 중개사가 술술 다 불더라고요. 저기요. 저도 시키는 대로 한 거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가계약금 손도 안 댔어요. 그 사람이 다 가져갔고 계약 완료되면 저한테 얼마 준다고 했지. 저는 돈 가져가고 그런 거 없어요. 제발 저는 고소하지는 말아주세요. 뭐라고요? 계약금을 걔가 다 갖고 갔다고요? 그래요. 저는 돈에 손댄 거 없어요. 그쪽 남편이 다 가져갔지. 저는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서류나 좀 만들어준 거밖에 없는데 그쪽 남편이랑 손절하고 연락도 안 할 테니 저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계속 이래야 가족들이 먹고 살아요. 하여간 사기꾼들 보면 지들 살 궁리만 하지. 아무튼 대충 전말을 알아보니 둘이 작당하고 제 돈을 날름 삼킬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 시세보다 가격을 한참 높여 부른 거였죠. 전 그것도 모르고 모자라는 건 대출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대출 받아 돈 넘겼으면 빚은 빚대로 갚고 손해는 손해대로 받겠죠. 예비 남편은 제가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3억 내놓으라고. 내 돈인데 왜 엄마한테 주냐고 소리만 질렀어요. 내 돈을 왜 엄마한테 넘겨? 그거 내 돈이야. 내 돈 내놔. 내가 힘들게 모은 거라고. 너 진짜 웃긴다. 내가 중개사랑 전화한 거 다 녹음했거든? 한번 들어볼래? 여기서 크게 틀어볼까? 너 진짜 개망신 당할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고 있어. 집값 꿀꺽하려 하면서 빚까지 갚게 할 심산이었냐? 3억 투자해서 몇 억 더 불려서 남는 장사할 줄 알았지? 가만 안 둘 거니 그리 알아. 어디 요즘 세상에 부동산 갖고 사기를 치려고 해?
뭐라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네가 결혼할 사람 상대로 사기치려 했다는 소리지. 아, 가계약금 벌써 네가 갖고 갔다며? 그것만 해도 벌써 범죄야, 알아? 어디 남의 돈을 갖고 죄를 저지르려고 해. 나 그런 적 없어. 그래? 두고 보면 알겠지. 아무튼 난 너 같은 범죄자랑 같이 못 사니까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나머지는 법정에서 한번 잘 따져보자고. 저는 그 뒤로 카페에서 나왔고 바로 차를 끌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예비 남편을 고소했죠. 변호사한테 바로 찾아가서 제발 이거 콩밥 좀 먹여달라고 부탁하니까 사건을 잘 살펴보더니 바로 소장을 작성해줬어요. 알고 보니 그 중개사 말대로 가계약금은 계약하는 척하며 예비 남편이 꿀꺽했고 그 중개사는 실제로 돈 받은 건 없었어요. 본 계약하면 둘이 남는 돈 나눠 가지려 했다던데 변호사랑 상의한 뒤에 증거 모아서 사기죄로 예비 남편을 고소했죠. 저한테 집 계약한다며 계약금 내라고 해놓고 자기가 돈을 가졌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기엔 충분했거든요. 사람 속여서 돈 가져가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 돋았어요. 거기다 자기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는 게 참. 돈 때문에 가족한테 칼 드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는데 눈앞에서 보니까 무서울 정도였어요. 진짜 돈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싶기도 했죠. 중개사는 사기 방조죄로 고소하려 했는데 변호사랑 더 상의하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이 사람은 조금 애매했거든요. 제가 소장을 날리니 예비 남편이 발끈하며 바로 연락하더라고요. 야, 너 진짜 고소했더라. 너 장난해?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네가 내 돈 마음대로 했으니 나도 너 고소할 거야.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내가 너 아주 제대로 혼쭐 내줄 거니 그리 알아. 뭐래. 니네 엄마가 3억 달라는 게 네가 나한테 준 돈 돌려달라는 줄 알았거든. 하필 액수도 3억으로 딱 맞았잖아. 그래서 너네 엄마한테 바로 싸준 거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고소하려면 네 엄마나 고소해. 네 돈 갖고 빚 갚았잖아. 네가 엄마를 고소해야지 왜 날 고소하려고 해? 뭐라고? 네가 내가 준 돈 집 사는 데 쓴다며. 근데 엄마한테 넘겼으니까 너도 사기친 거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해. 고소하려면 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너 같은 건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걱정 마. 그리고 너네 엄마 빚 3억 아니지? 빚 갖고 남은 거 많을걸? 그걸로 변호사 선임이나 하던가. 난 아빠 덕분에 경력 엄청 오래된 분 선임했거든. 나 이기려면 웬만큼 돈 써서는 안 될걸. 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집 좋은 데 사려던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내가 수고한 게 있으니 수고비식으로 가계약금 갖고 있는 거고 너 진짜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다. 집 구하느라 힘든 내 심정은 모르고 돈으로만 따져? 네네,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고소할 거면 해. 배째. 난 무서울 껐거든. 고소되지도 않겠다만 무슨. 아무튼 잘해봐. 제가 배째라 하니 예비 남편은 결국 고소 못 하더라고요. 하긴 지가 잘못한 게 있는데 어딜 저를 고소하겠어요? 예비 남편은 잘못한 게 너무 명백해서 처벌받았어요. 제가 생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과 기록이 남은 것 자체만 해도 다행이었죠. 그 뒤로 바로 민사소송 걸어서 가계약금까지 받아냈어요. 전 예비 시어머니며 전 예비 남편이며 둘 모자가 난리던데 전 신경도 안 썼어요. 그 아줌마는 너 때문에 아들하고 의리 끊겼다 어쩌고 소리만 지르던데 알게 뭐예요? 돈만 밝히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아줌마한테 빚 갚았으니 됐지 않냐고 하고 차단했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미리 알고 걸러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참 어이없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엔 세상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세상 누구보다 가짠고 재수없는 존재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죠. 제가 피땀 흘려 이룬 건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제 노력은 모조리 무시한 채 생색은 혼자 다 내고 결정적인 순간엔 제 인생까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들었으니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까지 보이니 제가 얼마나 치가 떨렸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한 척 잘난 척 굴면서 정작 속으로는 저를 깎아내리고 제 엄마까지 모욕을 했으니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야 하나 싶었는데 선을 넘는 순간이 오고 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사람이 결국엔 어떤 꼴을 당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는지 지금부터 그 통쾌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저희 아빠는 동네 중국집을 운영하셨어요. 작고 낡은 가게였지만 장사는 아주 잘 됐죠. 점심시간이면 배달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저녁이면 홀 테이블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탕수육이 나오기도 전에 만석이 됐고 배달 오토바이가 쉼없이 오가던 풍경은 제 어린 시절의 일상이었죠. 아이들 사이에서 짱깨집 딸이라고 놀림도 받았지만 전 아빠 중국집에서 노는 걸 가장 좋아했어요. 가게 한쪽에 작은 의자를 끌고 들어가 탕수육 반죽을 젓는 아빠 팔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고 튀김기가 달궈지는 소리와 파기름이 올라오며 퍼지는 향은 그 어떤 것보다 제게 큰 즐거움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웍을 흔들 때면 온몸이 리듬을 타는 사람이었어요. 불 위에서 불꽃이 확 치솟으면 아빠는 어깨로 웍을 튕기듯 흔들었고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는 음악처럼 들렸어요. 요리하는 아빠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고 저 역시 그 모습에 반해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됐죠. 어릴 적부터 저는 아빠를 도와 주방 바닥에 물 얼룩을 쓸고 팥뿌리를 정리하고 만두소를 나누어 담는 일을 스스로 찾아 했어요. 뜨거운 증기와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도 싫지 않더라고요. 그 냄새가 우리 집의 생계였고 또 제가 배우고 싶은 거였으니까요. 아빠는 늘 저를 주방으로 불러 작은 일을 맡겼어요. 경진아, 팥뿌리 좀 다듬어라. 그리고 흙 묻은 건 잘라내고. 오키 오키.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근데 그 칼 조심해라. 손 다치면 큰일 난다. 에이, 나 이제 꽤 잘하는데 안 다쳐. 아이, 우리 딸 제법인데. 손끝이 아주 야무져.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당연하지. 그렇게 작은 일을 하면서도 저는 괜히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 손길이 음식에 보탬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중3 때였을 거예요. 아빠는 처음으로 저에게 웍 손잡이를 잡게 했어요. 물 가득한 웍을 들게 하면서 손목 힘을 보라고 했죠. 웍은요, 생각보다 엄청 무거웠고요. 손목이 쿡쿡 쑤시며 웍이 한 번 돌아 손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이 웍 장난 아닌 거 알겠지? 손목 힘 없으면 못하는 거다. 요리사는 손목 힘이 있어야 해. 아빠,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와, 보기보다 너무 무거운데? 그래도 버텨야지. 요리는 체력으로 하는 거야. 너 진짜 하고 싶으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해. 알았어. 나 끝까지 버텨볼게. 아이고, 우리 딸 근성 있네. 그때부터 주방 일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재료 손질은 더디더라도 정확하게 하라는 아빠 방식에 따라 차근차근 배웠죠. 양파를 썰 때는 일정한 두께를 유지해야 한다며 제가 어긋나게 자르면 다시 처음부터 썰게 하셨어요. 네가 손질한 채소 하나가 그대로 손님 밥상에 올라간다. 대충 하면 대충한 맛이 나고 정성껏 하면 정성의 맛이 나는 거야. 알았어. 다시 해볼게. 이번엔 진짜 똑같이 맞춰봐야지. 그렇지. 요리는 정직한 거야. 손님 혀는 속이지 못한다. 알았지? 주방은 말하자면요, 제겐 작은 무대였고 전 언젠간 그 무대의 중심에 서겠다는 꿈을 키워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를 전공한 저는 전문대학 조리학과에 진학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건 단순히 레시피뿐만 아니었어요. 칼 관리, 동선 설계, 위생 시스템,
원가게 상가 같은 보이지 않는 기술들도 요리만큼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교수님은 원가를 줄이면서도 퀄리티를 높이는 게 셰프의 실력이라고 강조하셨고, 동기들과 함께 밤새 주방 동선을 그리고 지으며 효율을 따지곤 했어요. 아빠, 학교 가니까 요리만 배우는 게 아닌 거 있지? 원가 계산도 하고 동선 설계도 하고. 와, 진짜로 실질적인 공부를 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 가게를 살리려면 음식 맛만 좋아서는 안 된다. 남는 장사를 해야지. 그래야 오래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 들어간 곳은 캐주얼 레스토랑이었어요. 처음엔 보조로 시작했죠. 하루 절반은 각종 재료를 끝도 없이 다지는 일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육수통을 들고 냉장고와 스토브 사이를 끝없이 오가는 일이었어요. 손끝은 늘 상처로 얼룩졌고 발바닥은 안전화를 뚫고 들어오는 피곤으로 저려왔죠. 밤마다 손이 따끔거리고 팔이며 어깨며 다 죽어나가도 다음날 아침이며 또 주방에 서고 싶었어요. 천상 요리 체질이었던 걸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주방에 서면요,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하지만 주방은 냉정했어요. 텃세와 성차별이 말도 못하게 심했죠. 남자들만 가득한 라인에서 여자가 어딜 덤비냐, 여자는 한 라인에 못 선다 라는 말이 대놓고 나왔어요. 일부러 무거운 프라이팬을 쥐어주며 어디 버티나 보자고 했고, 주문이 몰리면 욕설이 날아다니고, 작은 실수라도 한 날엔 대놓고 조롱과 비아냥이 들려왔어요. 그래도 저는 한순간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끝이라 생각했거든요. 어떻게든 버텨야 했어요. 그래서 타이머와 픽업표를 손등에 매직으로 적으며 순서를 머릿속에 새겼고, 셰프가 요구하는 소금 2꼬집의 감각을 익히려고 소금을 종이컵에 담아 같은 동작을 수십 번 반복했어요. 야, 네 손등에 뭐 적은 거야? 타이머랑 순서예요.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별짓 다 한다. 안 까먹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집은 세네. 두고 보자고. 두고 보세요. 절대 실수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버티며 조금씩 올라갔어요. 보조에서 서드쿡으로 세컨쿡으로 작은 레스토랑에서 중상급 레스토랑으로 다시 파인다이닝으로 옮겨갔어요. 10년이 넘는 경력 끝에는 마침내 큰 호텔 레스토랑으로 옮길 기회가 왔죠. 채용 시험은 깐깐했어요.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밸런스를 묻는 시험이 있었고, 동일한 레시피로 세 판을 뽑아 동일하게 내는 재현성 시험도 있었어요. 손이 달달 떨렸지만 그동안 몸에 새겨둔 리듬을 믿었죠. 다행히 시험을 통과했고, 더 큰 무대에서의 경쟁은 날마다 전쟁이었어요. 서비스가 시작되면 프린터가 주문지를 뿜어내고 콜이 쏟아졌어요. 한 테이블에서 코스가 엇갈려 나오지 않도록 초 단위로 맞춰야 했고, 손은 매 순간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했어요. 실수하면 다음 코스가 무너지는 구조였으니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주방에선 여자인 게 약점이 됐어요. 하지만 그 약점을 숨길 수 없으니 최대한 극복해야 했죠. 무거운 냄비를 들 힘이 부족하면 동선을 설계해 최소한의 이동으로 끝나게 했고, 칼은 하루 3번씩 갈아 일정한 컷을 유지했어요. 그런 성실함이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죠. 몇 시즌이 지나 마침내 수셰프 제안을 받았고, 수셰프가 되고 나서는 요리를 잘하는 것만큼이나 팀을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병가가 생기면 스케줄을 재배치하고, 원가가 튀면 납품 단가를 다시 검토하고, 라인이 무너지지 않게 초짜는 초짜에 맞는 포지션에 배치하는 일들을 도맡으며 많이 배웠어요. 수셰프라는 자리는 단순히 칼질만 잘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방이라는 전쟁터에서 팀을 이끌고 버티는 힘,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힘까지 요구하는 자리였죠. 저는 그 안에서 조금씩 제 꿈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희 호텔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제 접시를 직접 칭찬하겠다며 테이블로 부르더라고요. 오늘 메인 요리 소스가 정말 괜찮네요. 산미가 단맛이랑 딱 맞아떨어져요. 아, 그 부분 잡느라 신경 많이 썼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괜히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재료 맛이 살아있으면서도 밸런스가 아주 좋았어요. 이번 주 내내 소스 비율만 붙잡고 있었거든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한 게 다 느껴져요. 제가 먹어본 중에 손꼽히게 좋았어요. 남편은요, 정말 제 음식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다가왔어요. 메뉴가 바뀔 때마다 찾아와서 맛을 본 뒤에 의견을 남겼고 그 피드백이 늘 도움이 됐죠.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남편이 좀 기다려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번엔 새로 바뀐 메뉴라 긴장했는데 어땠나요? 개인적으로는 전보다 더 좋아요. 첫 입에서 느껴지는 간이 딱 알맞았고 뒷맛이 길게 남더군요. 사실 간이 좀 세다는 얘기를 내부에서도 듣기도 했어요. 아니에요. 저 같은 손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억에 남는 맛이 돼요. 아마 손님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불쑥 제게 명함을 건네더라고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한번 따로 만나보실래요? 네? 저를요? 음식 얘기만 하기엔 아쉬워서요. 그쪽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사람이라 시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부담 주고 싶진 않지만 한 번만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날 이후 남편의 구애는 꾸준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밀어내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고 대신 한결같이 진심을 보여줬어요. 그 끈질김 앞에 결국 굴복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죠. 주방의 긴장감 속에서도 남편의 존재는 제게 위로가 됐어요. 일과 사랑의 균형을 맞추며 만남을 이어갔고요. 서로를 깊이 알아가면서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는 저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전문대 출신이라는 이유도 있었고 손에 기름 묻히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며느리가 성에 차지 않았던 거죠. 특히 시어머니는 교양과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직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남편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했죠. 이 사람도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자부심이 밥 먹여주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애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더 나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엄마, 그만해. 이 사람은 최고의 셰프야. 요리사가 요즘 기술직의 정점인 건 몰라? 그래도 집안 체면이 있지. 체면이 밥 먹여줘? 엄마, 호텔 주방이 어떤 곳인지 알아? 시스템과 리더십, 그 경험이 얼마나 값진지. 게다가 TV만 틀어도 요리사들이 얼마나 인정받고 나오는지 다들 보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엄마가 반대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남편은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해줬어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현실적인 설득을 이어갔고 끝내 시부모도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어요. 결혼도 하고 일도 잘하며 평화롭던 무렵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어요. 저희 호텔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가 장부를 조작해 돈을 빼돌린 게 들통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거래처와 뒷거래를 하며 고급 재료를 빼돌리고 값싼 걸 끼워 넣은 정황이 드러났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제 이름이 엮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발주표를 정리하고 원가 계산을 맡았던 시점이라 같이 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퍼져버린 거죠. 여보, 아니 이게 말이 돼?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다고? 억울해 죽겠어. 당연히 말도 안 되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당신이 새벽마다 경매장까지 가서 재료 확인하던 걸 내가 다 봤는데.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안 믿을까? 내가 직접 장부 맞추느라 밤새고 단가 하나하나 외워서 원가 줄이려고 발버둥 친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소문은 원래 근거 없이 퍼지는 거야. 진짜 아는 사람들은 다 네 편일 거야. 그럼 왜 주방에선 다들 수군거릴까? 아니, 나만 보면 눈을 기고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 저는 그래도 더 악착같이 버텨보려 했어요. 실력으로 보여주면 결국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동료들이 수군거릴 때일수록 더 앞장서서 주문을 소화했고 셰프의 공백을 메우느라 라인을 이끌었어요.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주방 안에서 제 제시를 무시하는 동료들이 생겨났고 뒤에서 대놓고 빈정대는 소리가 들리곤 했죠. 야, 이번 발주 누가 한 거냐? 또 단가 이상하네. 내가 했어.
단가 맞게 다시 확인해봐. 문제 없어. 아, 그 유명한 단가 마술사님이시네. 아, 난 모르겠다. 이번엔 내가 따로 확인할게. 뭐라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확인도 안 된 소문으로 이러는 거야? 아이, 흥분하지 마. 일은 정확히 해야 하잖아. 그때요, 정말 손에 쥔 걸 확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치가 떨렸지만 꼭 참았어요. 괜히 소리치면 오히려 제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질 테니까요. 그 뒤로도 상황은 회복되기는커녕 더 악화됐고요. 결국 호텔 측에서는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결정을 강요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마치 더 큰 스캔들이 되기 전에 조용히 정리하라는 식이었죠.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오던 날 저는 주방 밖 복도에서 처음으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어요. 늘 익숙했던 기름 냄새와 불꽃 튀는 소리가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벽처럼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여보, 나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어.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내가 나와야 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지금 싸우면 당신만 더 다칠 거야. 일단은 나오는 게 맞아. 그럼 내 지난 10년은 뭐가 되는데 내 손에 배인 기름 냄새에 불 앞에서 버틴 시간은 다 뭐가 되냐고. 주방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얼마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남편 말대로 주방은 많았죠. 들어가려면 얼마든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주방이라는 세계 자체에 진저리가 났죠.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남자들끼리의 정치질에 휘둘리고 눈치 싸움과 줄서기에 밀리면 끝이라는 현실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했거든요. 다시 어디 들어가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차라리 제 일을 시작하자는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식당을 차릴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초기 자본이 문제였죠. 임대료에 인테리어, 주방 설비까지 하려면 최소 몇 억은 들어갈 터라 은행 대출까지 받는 건 생각할수록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다시 직원을 두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일해야 한다는 게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주방 안에서 정치질과 눈치 싸움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와 함께하기보다는 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만 점점 커져갔어요. 그렇게 막막해하던 어느 날 우연히 푸드트럭을 다룬 영화를 보게 됐어요. 요리사 남자 주인공이 식당을 그만두고 도로 위를 누비며 자유롭게 요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불이 켜진 듯 아이디어가 번쩍했어요. 여보, 이거다. 트럭이야. 푸드트럭. 트럭? 아니, 진짜 도로에서 장사하는 그거? 주방 안에서만 갇혀있던 세상이 갑자기 확 열리는 것 같아. 임대료도 없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메뉴를 할 수 있잖아. 아, 근데 그거 쉽지 않아. 허가도 받아야 하고 주차 자리도 문제고. 알아. 그래도 해보고 싶어. 지금은 뭐든 새로 시작해야 할 때 같아. 정말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내가 뭘 못 해봤다고? 새벽마다 경매장도 다녔는데 도로 위에서 요리 못 하겠어? 그날 밤 저는 곧장 레시피 노트를 펼쳐들고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메뉴들을 쭉 적어내려가며 푸드트럭에서 어울릴 만한 것들을 추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호텔에서 내던 복잡한 코스 요리가 아니라 길 위에서 사람들이 서서도 먹고 냄새만으로도 끌릴 수 있는 메뉴들이었죠. 그렇게 저는 호텔 주방에 불꽃을 등지고 도로 위를 달리는 새로운 불판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의 준비 끝에 드디어 푸드트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꽤 좋았어요. 점심시간이면 근처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저녁이면 술집으로 가는 손님들이 간단하게 먹으려고 들렸어요. 바람이 통하는 길거리에서 손님과 눈을 마주치며 피드백을 바로 듣는 거는 호텔 주방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신선함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소스 너무 맛있어요. 라는 말이 바로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마다 피로가 싹 풀렸고요. 재료 손질부터 조리, 계산까지 혼자 도맡아야 해서 몸은 좀 고단했지만 음식이 다 팔리고 트럭불을 끌 때 느껴지는 성취감은 짜릿했어요. 하지만 기르이 장사는 생각보다 훨씬 변수가 많았어요.
어느 날은 시청 단속반에 들이닥쳐 허가 문제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또 어떤 날은 갑작스러운 장마 때문에 하루 매출이 통째로 날아갔죠. 차에 문제가 생겨 냉장 보관이 안 되는 바람에 고기를 몽땅 버린 적도 있었고 교통체증에 걸려 약속한 자리에 늦게 도착해 손님들 앞에서 허둥대기도 했어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자 경쟁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 위생 문제로 고발을 넣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경쟁자가 꾸민 가짜 신고였던 거예요, 글쎄. 그 사실을 증명하는데 한참이나 걸렸고 그동안 저는 억울함에 치를 떨어야 했어요. 여보, 이거 누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아니, 신고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잖아. 그럼 증거 찾아야지. 억울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이미 영업정지 먹었잖아. 그 기간 동안 손해는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 더더욱 다시는 이런 꼴 안 당하려면 제대로 대비해야 해. 변호사도 알아봐. 정말 별별 인간들이 다 있네.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했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 시부모는 제 푸드트럭이 잘 될 때도 곱게 보지 않았어요. 장사가 잘 되는 날에는 그거 잠깐 반짝이지 오래 못 간다고 비아냥거렸고 제가 영업정지를 당하자마자 틈만 나면 대놓고 모욕을 줬어요. 길바닥에서 국자 휘두르는 게 무슨 요리냐? 호텔까지 다닐 때는 그나마 번듯해서 허락을 했지. 이제 거기 때려치우고 겨우 한다는 게 트럭 장사라니. 아유, 부끄러워 못 살겠다. 남편은 시부모님처럼 노골적으로 저를 깎아내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응원해주지도 않았어요. 그 일 어차피 평생 할 것도 아니었잖아. 기왕 이렇게 된 거 당신 주방 만드는 게 어때? 라며 거리에 서 있는 걸 못마땅해 하는 기색을 보였죠. 당신까지 왜 그래? 나 지금 여기서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힘든 거 아니까 그러지. 근데 평생 푸드트럭만 할 순 없잖아. 수셰프까지 했던 네가 이러고 있는 게 아깝다는 거지. 아깝다고? 아니, 난 오히려 자유로워. 호텔 주방에서 눈치 보던 거랑 달라. 여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 결정할 수 있어. 그래도 안정적이지가 않잖아. 오늘도 봐봐. 단속 때문에 날리고 비 오면 못하고 매출이 들쑥날쑥하고 그런 변수도 내가 다 책임지고 버티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더 자존심 있어. 저는 더 이를 악물었어요. 그럴수록 어떻게든 버텨내고 싶었고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었어요. 호텔에서 밀려나 길 위에 선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여기 서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단속반이 와도 장마가 몰아쳐도 고발을 당해도 결국 저는 다시 트럭 불을 켜고 거리에 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꽤 오래전부터 그림을 취미로 그려왔거든요. 솔직히 솜씨가 뛰어난 건 아니었어요.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허접한 수준이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붓을 잡고 색을 섞는 자신을 대단한 예술가인 양 여기더니 어느 순간부턴가 사람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본인을 화가라고 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해 전부터는 작은 갤러리를 빌려 개인전까지 열었고요. 시부모 지인들이 억지로 초대돼 와서 고기를 끄덕이며 잘 그렸네 하고 말해주는 걸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전시회가 열렸고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전시회가 끝난 뒤 애프터 파티를 한다며 저더러 요리를 하라더라고요. 호텔에서 수세프까지 했던 솜씨 있잖니? 이번 파티 음식은 네가 맡아라. 이번엔 네 남편도 출장 가서 못 오는데 이렇게라도 준비해야 손님들 모셔놓고 성의가 있지 않겠니? 어머니, 제가 요즘 푸드트럭 때문에 많이 지쳐 있어서 혹시 케이터링 업체를 부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소리야? 네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낫지. 며느리가 호텔 요리사라고 궁금해들 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알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준비해 볼게요. 그래야지. 이번 자리는 내 체면이 걸린 중요한 행사야. 제대로 해. 솔직히 마음은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체면도 있었고 워낙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라 이번 기회에 점수를 좀 따보자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거기다 남편이 사업 문제로 몇 달 동안 장기 출장을 떠나 있었던 와중이라 저라도 시어머니에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저는 파티 전날부터 꼬박 밤을 새며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예상 손님 수를 맞춰 핑거푸드 메뉴를 구성하고 와인과 어울릴 수 있는 가벼운 안주들을 짰어요. 테이블 세팅까지 모두 제 몫이었죠. 호텔 주방처럼 팁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전부 제 손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보통 이런 일을 케이터링 업체에 맡기면 여럿이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혼자 하려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새벽 시장에 가서 채소와 치즈, 해산물, 과일을 사왔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두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올 땐 벌써 팔이 저려왔지만 바로 칼을 들고 재료를 다듬었어요. 당근과 오이를 고르게 썰어내고 새우는 껍질을 벗기고 데친 후 얼음물에 담가 탱글탱글하게 식히고 한쪽에서는 빵 반죽을 굽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스를 만들고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이 바빴죠. 오븐에서 빵을 꺼낼 때는 팔이 얼얼했고요. 채소를 반복해서 꺼내고 넣는 사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그래도 손님들 입에 들어갈 음식이니 조금도 허투루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 핑거푸드로는 치즈와 올리브를 꼬치에 끼워 작은 샐러드 스틱을 만들었는데요. 연어는 얇게 저며 크래커 위에 올렸어요. 크림치즈를 짜놓고 딜리프로 장식을 하자 제법 근사한 모습이 되었죠. 행사 당일 저는 전시장에 일찍 도착해 테이블볼을 펴고 접시와 컵, 냅킨까지 정리했어요.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뿌듯한 마음에 마지막 힘을 내며 음식들을 세팅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고생 따위엔 눈길도 주지 않는 겁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가 호텔 수세프 출신이라니 음식이 그냥 다르죠. 제가 이번엔 특별히 부탁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어머, 정말 근사하네요. 이런 파티 음식은 처음이에요. 그치요? 제 감각이 남다르잖아요. 음식도 제 전시회랑 어울리게 고른 거예요. 저는 뒤에서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접시를 나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본인이 전부 준비한 양 손님들에게 과시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밤새 재료를 다듬고 손목이 퉁퉁 붓도록 칼을 잡았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파티는 그럭저럭 무사히 끝났고 손님들도 음식에 만족한 눈치였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지만 제 다리는 이미 힘이 풀려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결국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고열에 몸은 녹초가 되었고 푸드트럭 영업도 한동안 접어야 했죠. 밤을 새우며 재료를 다듬던 손목은 욱신거렸고 허리는 펼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고생했다는 말은 한마디 없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자기 자랑에만 바빴어요. 문제는 그 바로 뒤에 시어머니 생일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전시회 준비 때문에 며칠을 알아놓은 상태라 저는 몸이 도저히 따라주질 않았고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엄마 말만 쏙 듣고 와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바쁜 와중에 엄마 생일 맞춰 기껏 돌아왔는데 엄마가 네가 엄마 생신도 모른 척했다고 난리시더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 덕에 사는 년이 우리 집을 무시해? 뭐라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건데 당신 엄마 전시회 음식 준비한다고 며칠 밤을 새웠는데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무슨 전시회 음식. 아무튼 그건 그거고 생신상은 기본이잖아. 요리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엄마 생신상을 하나도 안 차리냐? 너 부끄럽지도 않아? 나 어머님 전시회 준비하느라 몸살 나고 열이 펄펄 끓어서 누워 있었다고. 저는요 억울하고 서러워서 목이 메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요. 얼마 뒤 남편이 제 동의도 없이 엄마 집을 금매로 내놓는 만행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글쎄. 돈 좀 번다고 지가 사줬던 집이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치사하게 이렇게 나오기야? 치사하다니. 그 집 내가 사준 거잖아.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웃기고 있네. 그 집 사준 걸로 생색은 다 내더니 엄마가 당신 사업 어려울 때 돈 보태준 거 벌써 잊었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아,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야. 그때 부동산 규제 때문에 당신 명의로는 투자도 못했잖아. 세금 피하려고 우리 엄마 명의로 재개발구역 집 산 거 아니야? 세금 안 내고 집값 올라서 투자 수익까지 지가 다 챙겨놨으면서 지금 와서 열받는다고 집을 팔아? 뭐? 지가? 그래, 네가 어디서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하고 있어. 결국 이익은 지 혼자 다 챙겨놓고 우리 엄마가 살아온 집을 네 마음대로 팔아치운다고? 너 어디서 이따위 짓을 해? 여기서 안 빡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어요. 순간 참을 수가 없어 제 입에서 독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우리 엄마 집을 팔겠다고? 그래? 잘했네.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이사시켜드릴 생각이었거든. 네가 사준 그런 꾸진 집에 언제까지 모셔둘 순 없잖아. 뭐? 지금 뭐라는 거야? 꾸진 집? 그래, 너 돈 벌겠다고 재개발 기다리며 사놓은 낡은 꾸진 집. 이제 네가 팔아치운 덕에 오히려 기회가 생겼네? 안 그래도 엄마 이사시켜드릴 거였거든. 내가 더 좋은 집 구경시켜줄 테니까 똑똑히 봐 너. 엄마를 어떻게 모시는지 내가 직접 보여줄 거니까. 뭔 소리냐며 의아해하는 남편을 억지로 데리고 갔어요. 차 안에서도 남편은 계속 투덜거렸죠. 너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 갑자기 집을 보여준다니? 보면 알아. 입 다물고 따라와. 남편을 태우고 간 건 가까운 곳에 최근 계약한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고 도착하자마자 새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죠. 문을 열자 남편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군요.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널찍한 거실, 새로 도배된 벽지, 반짝이는 바닥, 창밖으로 시원하게 펼쳐진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뭐야? 여길 샀다고? 네 능력으로? 어떻게 이런데? 네가 팔아버린 엄마 집 대신 내가 마련한 새 집이야. 어때? 좀 다르지? 말도 안 돼. 대체 돈이 어디서 났다고? 그 푸드트럭 하면서 번 돈으론 택도 없잖아. 푸드트럭에서 팔던 음식 덕분이지.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은 아니야. 네, 바로 푸드트럭으로 음식 좀 판 걸로 번 돈은 아니었죠. 사실은 제 푸드트럭 메뉴를 맛본 해외 투자자가 있었어요. 출장차 한국에 왔다가 제 음식을 먹게 된 사람이었는데 K푸드 열풍을 타고 독창적인 레시피에 큰 관심을 보였죠. 제가 푸드트럭에서 파는 메뉴들이 흔한 길거리 음식은 아니었거든요. 투자자는 명함을 내밀며 본사로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고 싶다고 했고 며칠 뒤에 실제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었죠. 하지만 이어진 화상 미팅에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제 레시피 라이선스를 사고 싶다고 했어요. 현지 시장에 맞게 조금씩 조정은 하겠지만 기본 소스와 조리 방식 그리고 메뉴 구성은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저는 직접 번역한 레시피 매뉴얼을 준비했고요.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맛을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어요. 협상은 생각보다 길고 치열했어요. 그들은 최소 5년간 독점 사용권을 원했고 저는 제 이름을 브랜드에 반드시 표기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계약 조건에는 초기 계약금과 더불어 판매 로열티가 포함이 됐고 초기 계약금만으로도 아파트 한 채는 거뜬히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었죠.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가 있던 동안 모든 협상이 진행이 되었고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남편이 돌아오면 짜잔 하고 공개하며 어려운 사업 자금에 보탤 생각이었거든요. 저도 부부로서 도리를 다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정작 남편이 돌아와서 한 짓거리가 뭐였어요? 제 동의도 없이 엄마 집을 팔아치우고 저를 무시하고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저를 내리깔기만 했잖아요. 그걸 계기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말하자면 남편 스스로 지복을 지 발로 걷어찬 거예요. 뭐라고? 네가 그런 계약을 했다고? 푸드트럭에서 팔던 그 음식으로? 그래, 푸드트럭에서 팔던 그 음식으로. 네가 길바닥 장사라고 무시했던 그 메뉴들로.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네가 혼자서 그런 계약을? 그럼 지금 이 집도 그 돈으로?
맞아. 계약금 일부로 엄마 집을 마련한 거야. 원래는 네 사업에도 보태주려고 했어. 근데 네가 한 짓을 보니까 내가 멍청했구나 싶더라. 있던 새낀 줄도 모르고. 남편이 멍하니 서서 숨만 헐떡였어요. 손끝까지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고요.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현실을 인정해. 네가 무시했던 내 푸드트럭이 내 음식이 네가 자랑하던 사업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받은 거라고. 사업하네 하고 뻐기더니 네 사업 지금 날아갈 위기 아니니?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결국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머리카락까지 땀에 젖은 채였고 입술을 깨물며 절망에 잠긴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씁쓸한 웃음이 났어요. 이제야 비로소 상황이 뒤집혔다는 걸 남편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막말한 것도 화가 났지만 더는 견딜 수 없는 거는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거였어요. 엄마를 향한 모욕은 저 자신을 향한 것보다 더 치욕적이었고 거기서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 버렸거든요. 저는 곧장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상담해 주신 내용 들으니 이혼 소송 사유로는 충분합니다. 남편분이 동의 없이 친정집을 팔려고 한 정황만 해도 문제예요. 저도 그게 제일 황당했어요. 아니 제 동의는커녕 엄마를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이제는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무시당하는 것도 하나지만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건 절대 못 넘기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재산 목록과 계약 관련 자료 그리고 남편이 했던 발언을 정리해 주세요. 재판에서 다 쓰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고 싶어요. 좋습니다. 준비만 잘하면 승산이 높습니다. 제가 절차 하나하나 도와드릴게요. 이혼 소송은 시작부터 살벌했어요. 라이선스 계약금과 앞으로 들어올 로열티는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저 여자가 푸드트럭 같은 거 시작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생활비를 대줬으니 그 기반은 전부 제 몫입니다. 뭐라고? 생활비는 당연히 부부가 같이 책임지는 거지. 그게 어떻게 제 창작물의 기반이 돼요. 그리고 제 푸드트럭 기반은 제 지난 노력들과 월급입니다. 네가 푸드트럭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재료 사고 장사 준비할 수 있었던 거잖아. 네가 혼자서 한 게 아니야. 말도 안 돼. 푸드트럭 준비할 때 내가 호텔에서 번 돈 그거 모은 거랑 직접 발로 뛰면서 마련한 게 얼만데. 그리고 해외 투자자와 계약한 건 내 레시피 덕분이야. 당신이 뭘 했는데 감히 공동재산이라고 우겨? 내가 없었으면 네가 뭘 할 수 있었겠어. 네가 요리만 할지 세상 물정을 몰랐잖아. 다 내 그늘 덕분이었지. 그 뻔뻔스러운 태도에 저는 오히려 차분히 대응을 했어요. 감정적으로 맞서면 지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해외 투자사와의 계약서 원본, 메뉴 레시피 저작권 등록 서류, 투자자 측에서 직접 보내준 진술서까지 모두 제출했어요. 결국 재판 날 판사는 꼼꼼히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원고의 창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은 혼인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순간 남편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금세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없었으면 저 여자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이지 억지를 쓰는 곳이 아닙니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방청 속에서 피식 하고 웃음이 터져나왔죠. 남편은 주먹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더 가관이었죠.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복도에서 아주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쳤어요. 고작 푸드트럭이나 하던 게 어떻게 수억이 돼. 다 우리 아들 덕이지. 우리 아들이 밑바탕 해줬으니까 된 거지 혼자 뭘 했다고? 어머니, 제 음식을 맛보고 계약하자고 한 사람은 해외 투자자예요. 그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제 레시피를 산 거라고요. 헛소리 하지 마. 우리 집 덕분이야. 우리 아들 덕분이라고. 어디서 소란입니까? 정숙 조용히들 하세요.
아니, 이게 다 우리 아들이랑 내가 밀어준 덕분인데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렇게 개망신을 당한다고?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딨어. 다 우리 집 덕에 먹고 살던 게 분명한데 판사도 멍청하고 세상도 미쳐 돌아가네. 전현이 뭘 한다고 잘난 척이야? 내가 끝까지 두고 볼 거야. 두고 보자고. 결국 시어머니는 법정 밖으로 감치 조치까지 당했어요. 복도에서 여전히 얼굴이 터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더 이상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결국 최종 판결은 제 완벽한 승리였어요. 계약금과 로열티는 전부 제 권리로 인정이 됐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이대로 끝난 게 아니야.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네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 아니, 끝났어. 판결문이 네 손에 있잖아. 이건 네가 꿈꾸는 복수극이 아니라 현실이야. 현실을 인정해. 너 같은 게 감히 날 무너뜨려? 너 스스로가 널 무너뜨린 거지. 내가 아니라 네 욕심, 네 오만, 네 어리석음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라고. 그러게 적당히 했어야지. 그럼 콩고물이라도 좀 주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웃기지 마. 네가 푸드트럭 같은 거라도 할 수 있었던 건 다 내가 생활비를 내주고 내가 뒷바라지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잖아. 생활비? 그거는 부부로서 당연히 한 거야. 근데 나는 네가 한 푼 안 보태준 계약으로 세계적인 투자자랑 협상했고 내 손으로 만든 레시피로 돈을 벌었다고. 네가 도와줬다는 흔적은 눈꼽만큼도 없어. 감히 네가 날 배신해. 배신? 배신은 네가 했지? 네가 내 동의도 없이 우리 엄마 집을 팔아넘기려고 했을 때 이미 끝이었다고. 네 욕심 때문에 네 손으로 우리 관계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라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그러게 내가 처음에 전현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니. 그때 결혼을 안 시켰었어야 됐는데. 그러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천한 요리사 따위가 어디서.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댔어요. 아유, 며느리 무시하더니 꼴 좋네. 그러게 말이야. 안 주면 맨날 며느리 욕에 푸드트럭 무시하더니 자기가 발목 잡혔네. 그 말들이 들리자 시어머니는 더 크게 울부짖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머리만 감싸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사람들 눈길이 모일수록 두 사람은 더 비참해 보였죠. 이혼 소송이 말끔히 끝난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때는 하루 매출에 울고 웃으며 푸드트럭 불을 끄던 제가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제 이름을 건 레시피가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해외 체인과 맺은 라이선스 계약은 분기마다 로열티가 꼬박꼬박 입금이 됐고 그 금액이 갈수록 늘어나는 걸 확인할 때마다 제 손으로 만든 레시피가 전 세계인의 입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더라고요. 처음엔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을 정도였다니까요. 길바닥에서 국자나 휘두른다고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의 말이 이제는 허공에 흩날려버린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어요. K푸드 열풍은 제게도 날개를 달아줬죠. 현지 매체에서 제 소스가 소개되고 SNS에서 현지인들이 인증샷을 올리며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이라고 해줄 때면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니 장마철 매출 걱정이나 단속반에 쫓기는 불안한 밤도 더는 없었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저는 당당히 제 브랜드를 지켜나가면 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안정 속에서 저는 마침내 제 이름을 걸고 레스토랑을 드디어 열 수 있었어요. 간판에 제 이름 석자가 걸린 날 문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게 레스토랑은 단순히 수익 창출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후배 요리사들을 직접 뽑아 가르쳤고 주방에서 제가 겪었던 텃세나 정치질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누르고 뒷말로 사람을 몰아내는 그런 방식은 제 주방에선 발붙일 수 없었어요. 직원들은 저를 두고 엄격하지만 공정하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옛날 상처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어요.
제 주방에서는 누구도 울며 도망가지 않아도 됐고 모두가 함께 전과를 나누며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제가 사드린 새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지내셨어요. 아침이면 운동복 차림으로 단지를 조깅하셨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친구들과 프로그램을 듣거나 차를 마셨어요. 가끔 제 레스토랑에 오셔서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드시곤 했는데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러게 아빠도 내 음식 드시면서 많이 웃으셨을 텐데. 그렇게 엄마와 돌아가신 아빠 얘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이 제게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반면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완전히 몰락했죠. 전 남편은 사업 실패와 재판 기록 때문에 업계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고 결국 작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 겨우 생활비를 버는 신세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처럼 허세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 숙인 채 살아간다는 말에 씁쓸하기도 했지만 동정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지만 전시회를 열어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전시회에 와서 고개를 끄덕여주던 사람들은 사실 전 남편과 사업으로 얽힌 지인들이 많았는데 전 남편이 저렇게 망하고 집안이 몰락하자 다들 등을 돌린 거예요. 실력 없는 붓질은 이제 허공에 메아리 칠 뿐이었어요. 한때 형님이었다가 저보다 먼저 이혼한 전 형님이 전해준 소식을 들으니 제 예상대로였어요. 동서 들었어? 그 집 전시회 또 열었다더라. 아, 또 했어요? 어땠대요? 뭐 어땠겠어. 파리만 날렸지. 몇 명 오긴 했는데 다들 그림 보고 킥킥거리면서 이게 전시회냐고 동네 취미반이지 이러고 갔다더라.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예전엔 그래도 체면 때문에 사람 좀 있었잖아. 근데 그거 다 아버님 쪽 거래처 서방님 아니 동서 전 남편 사업 관련된 인맥이라 억지로 불려온 거잖아. 사실 다들 그림엔 관심도 없었지. 아유 이젠 그런 사람들도 올 이유가 없겠네요. 그럼 사업도 망했는데 뭐하러 오겠어. 이번엔 그냥 허세 다 벗겨지고 본인 실력만 드러난 꼴이더라고. 사람들이 다 드디어 진짜가 드러났다면서 웃고 갔대. 꼴 좋네요.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결국 이렇게 망신만 당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전시회 연다고 나섰다가 이번엔 오히려 동네 망신만 더 크게 샀지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움은 제 시간을 갉아먹을 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미 그들은 스스로의 오만함 때문에 추락했고 자기들 손으로 자기 삶에 먹칠을 했어요. 전 그저 제 길을 걸으면 됐어요. 세계 곳곳에서 제 메뉴가 팔리고 제 레스토랑 예약이 끊이지 않고 무엇보다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람은 누구나 제자리를 찾아야 해요. 남의 노력을 무시하거나 권리를 빼앗아 자기 것처럼 포장하려 하면 결국엔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가까운 사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어요. 가족이든 부부든 존중과 신뢰가 사라지면 이미 무너진 관계일 뿐이라는 것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이름을 걸고 당당히 살아가려 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짓밟을 수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